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너무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거기 생태마을이죠? 네, 생태마을입니다. 생태 팔아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생태 팔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요.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도 아니고 황태 파는 데도 아니고 천주교 피정집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족에만 취급하신다고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겨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완전히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신부님이 강론 때 하느님 만나러 오는 건 축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옷 이쁘게 입고 와라. 깨끗한 옷 입고 와라.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정말로 예쁜 옷을 입고 가야지. 그래갖고 예쁜 옷을 입고 성당에 왔어. 근데 딱 자매 하나가 한다는 소리가 누굴 또 홀리려고 여시같이 입고 왔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둥뿌리 뽑았냐? 개 탔냐? 이래갖고 아주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상대방 무시하고 가슴에 아픈 거를 이렇게 심어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에는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한 10년 만에 한 60에 헤어졌는데 70에 만났어. 내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야, 너 10년 동안 안 보는 동안 팍상 늙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팍상 늙었다고 말들은 이 사람은 너 10년 동안 안 보는 동안 팍상 늙었다. 그런 친구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너도 만만치 않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여자는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내 마누라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요.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내가 뭐라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히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 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뭐 잘하면 좋죠.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유,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하기가 나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오더니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라 안 된다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 지금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말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식구들도 말이 통해야지 식구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 투명 인간처럼 지내게 돼 있어요. 사회도 말이 통해야 돼. 사회가 말이 안 통하면은 그 사회는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정치하는 분들이 입만 열면 소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말이 통하자 그 얘기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예.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 집안도 붕괴되고 말이 안 통하면 사회도 붕괴되고 말이 안 통하면 국가들끼리도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말처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말 한마디에 참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근데 이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너무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거기 생태마을이죠? 네, 생태마을입니다. 생태 팔어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생태 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요.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도 아니고 황태 파는 데도 아니고 천주교 피정집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족에만 취급하신다고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겨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완전히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8월 달에 호주에 강의를 갔어요. 시드니하고 멜버른에. 시드니 이제 강의가 끝나고 신부님이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을 구경을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인꼬 부부 두 분이 운전을 하고 신부님하고 나하고 이제 블루 마운틴을 굉장히 멀더라고요. 블루 마운틴을 다녀서 오는데 거리가 또 공사를 해갖고 차도 막히고 이래갖고 형제가 운전을 쭉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형제가 막 졸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부부는 참 느낌이 딱 나는 조는지 몰랐는데 그 자매가 여보 지금 당신 졸리지? 그러니까 나 지금 깜빡 졸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호주에서 그냥 예. 그러더니 아내가 여보 내가 운전할 테니까 당신 오늘 너무 많이 운전했으니까 뒤에서 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잠 깨면 다시 당신이 운전하면 돼. 근데 이 자매가 사실은 좀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손이 막 이렇게 퉁그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리도 아프고 막 아프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졸려도 아내 운전시키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운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자매가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 뭐 뒤에서 형제님이 막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자매님하고 나하고 이제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름달이 뜬 거야. 달이 너무 예쁘게 뜨더라고요. 달이 탁 떴는데 그때 이제 형제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부님 참 달이 참 그랬단 말이야. 달이 참 그랬어요. 달이 참. 달이 참 그랬는데 그때 형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인데 와 절이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자매가 달이 참 그랬을 때 달이 참 예쁘다는 말을 할 판이구나. 근데 그 형제는 딱 깼을 때 달이 참 그랬을 때 자기 부인 다리가 아픈 줄 알고 관절염이 있으니까 와 철이나 똑같은 말도 완전히 자기식으로 생각하면요 완전히 다르게 들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들음으로 해서 오해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잘못 알아들어서 자긴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거죠. 또 말 한마디에 사람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가요 고등학교 때 참 공을 잘 찼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90분 내내 뛰어다니는 거 쉬지 않고. 그런데 그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프로팀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고 대학교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박지성 선수는 너무 공을 차고 싶었는데 이때 명지대학 감독님이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알아봐요. 그래갖고 딱 뽑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축구팀은 다 찬 거야. 그래서 보니까 테니스부에 한 명 티오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박지성 선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우리 대학교 테니스부로 들어와라. 공은 축구부에 와서 차고.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요 놀랍게도 축구 선수로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네.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이 가치를 누가 알아보느냐 하면 히딩크가 알아봐요. 쭉 다니면서 너무 열심히 뛰거든. 뽑아요. 유명한 프로 선수도 아니고 대학 유명한 유망주도 아니고 박지성 뽑았을 때 히딩크가 많은 욕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 뭐 맨날 후보로 뛰었죠. 미국 골든컵에서 박지성 선수 뛸 기회가 있는데 또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박지성 선수 너무 실망해갖고 락카룸에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딱 1분 떠드는 거예요. 근데 또 박지성 선수가 그때는 영어를 지금은 잘하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통역관한테 지금 저 감독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통역관이 하는 말이 박지성 선수 당신은 히딩크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 너무너무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히딩크라는 이 감독이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그 1분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플레이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대요. 점점 박지성 선수의 가치가 드러나면서 여러분들 이 포르투갈전 32강 마지막 경기 했을 때 박지성 선수가 이영표 선수가 공을 차고 가슴에 트래핑을 해갖고 딱 골인을 넣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뛰어가죠? 그렇죠. 히딩크한테 탁 끌어안잖아요. 자기 인생의 멘토, 인생을 운명을 바꿔준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맨유에 입단까지 하고 박지성 선수는 맨유가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200회 이상 출장한 92번째 선수가 돼요. 물론 지금은 팀을 이적을 했지만은 정말 아시아인으로서의 최고의 스타가 된 거죠. 세계적인 스타가. 근데 박지성 선수가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히딩크 감독이 1분의 칭찬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입만 열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라고 아시죠? 예. 이분이 유명한 연설을 해요.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연설 중에 한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이 오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흑인이 1960년대 투표권도 없었던 그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을 했잖아요. 이 명연설, 이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또 내가 천주교 신자야.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사랑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냥 자식도 안 되고 다 안 돼.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갖고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마지막으로 미사 참여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저녁 미사를 이제 참여를 했어. 근데 그날따라 신부님 강론 말씀이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한테 희망을 심어주는 강론 말씀을 했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 성당문을 탁 열고 나갈 때 내가 왜 죽어? 이 좋은 세상.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나갈 수 있다면 신부님 강론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주위 분들한테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해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좋은 말. 살과 피가 되는 그런 말씀 해주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최고급 등급이에요. 말에. 근데 두 번째는 말 씨앗. 말에는 씨가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뉴욕에 강의를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면 2,000명 정도가 모여요. 2,000명.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강의를 했는데 정말 교우들이 행복하게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정말로 너무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원피스를 쫙 입고 날 보더니 싹 미소를 짓더니 다짜고짜 나를 탁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웬 여자냐.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저 기억 안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당 마당에서 막 뛰어노는데 신부님이 저를 보더니 너는 여자아이가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씩씩하고 얼굴도 예쁘니 너 나중에 내가 봐서는 너 커서 어려운 사람 변호해주는 변호사 되겠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뉴욕 바로 아랫동네 뉴저지라는 동네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가서 자기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대. 그 유명한 신부님이 나 변호사 된다고 그랬다. 변호사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제가 가던 해 맨하탄에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무심결에 뿌린 씨인데 15년 후에 변호사라는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또 작년엔 제가 LA에 강의를 갔어요. LA라고 그러는 거 아니래요. LA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LA라고. 네. 근데 LA에 강의를 갔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왔어요. 한 2,500명 정도가 왔어요. 강의가 끝나고 정말 수많은 분들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이번엔 정말 잘생긴 남자아이야. 잘생긴 남자아이가 나한테 오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고 신부님 제가 평택 비전동 본당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신부님 그때 내 손가락을 보더니 너는 남자의 손가락이 이렇게 섬세한 걸로 봐서 너 나중에 커서 사람 살리는 수술 외과 의사가 될 것 같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LA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손가락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UCLA 의대 수술외과 집도의라고 감사하다고 신부님 덕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의사가 돼서.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무심코 뿌린 씨가요
그게 인생을 결정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말투가 있어. 애를 보고,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해요. 근데 애를 보고 핸대는 소리가, 엄마 아빠한테 핸대는 소리가 장군감이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얘 견적 많이 들겠다. 이 말투를 던지는 분들 참 많아요. 기분 나쁘게 말투 던지는 분들. 근데 우리는 말투가 너무 많아요. 이 말투를 누구끼리 제일 험하게 하느냐? 부부끼리 제일 험하게, 부부끼리. 어떤 부부가 길을 가다가 남편이 저길 보니까 길을 건너는데 이제 어떤 젊은 여자가 서울 나와 보니까 정말 난 평창에서 생전 그런 거 구경 못 하는데 아가씨들이 정말 쭉쭉 빵빵 반바지 입으면 그냥 다리도 어쩜 저렇게 미끈해.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 허벅지 구경하느냐고 트럭 지나가는 걸 못 봐요. 이 남자가 부부가 가는데 트럭이 딱 급브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트럭 기사가 창문을 열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눈 어디다 두고 다니냐. 너 지금 저 여자 보느냐고 차 지나가는 거 못 봤잖아. 너 치면은 내 팔자 망친다. 내 팔자만 망치는 게 아니라 너 병신 되면 네 마누라 네 자식 고생한다. 그 여자한테 한눈 팔면 내 인생 망치는 거다. 욕을 5분 동안 바가지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5분 딱 지나더니 창문을 인생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창문을 닫고 갔어요. 남편은 하도 벙쪄 있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툭툭 치면서 여보 당신 저 트럭 기사랑 친해?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면 저 남편이 가슴 아플까? 이것만 골라서 하는 분들 많아요. 반대로 우리 형제님들, 제가 언젠가도 이런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님들, 내가 가정방문 다니고 초청 받으러 가면은요 참 살림 잘 사는 자매들 많아요. 가보면 집이 어쩜 그렇게 깨끗해. 음식도 깔끔하게 하고 그냥 딱 치마 입고 그냥 드레스 입고 딱 음식 준비하면 너무너무 이쁘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에 형제한테 형제님 다 이렇게 살림 잘하는 부인 같이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럼 많은 경우 형제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신부님 우리 마누라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 신부님 데리고 가세요 그냥. 말투야. 우리 마누라 신부님 마음도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부부끼리 서로 상처나는 말을 골라서 해요. 골라서. 말투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어때요? 애가 공부 좀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뭐라 그래?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엄마인데도 어쩜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자식한테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너 이게 엄마가 막 애가 따지면 이게 죽으려고 그러는 거 살려놨더니 이게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엄마한테 덤비는 거 봐. 그때 1살 때 죽을 때 그냥 놔두는 건데 그냥. 그냥 애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도 부부끼리 말이 통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부부끼리 답답할 때 많죠? 말 안 통해갖고. 그럴 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우지 않아요? 싸울 때 보면은 그런 부부들 많아요. 그런 부부들. 그런데 기왕 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귀향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그런데 2009년에 MBC에서 참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한글날을 기해서 밥 있죠. 우리가 먹는 밥. 이 밥을 줘서 한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꼴배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가서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말한 밥은 향기가 나는 하얀 누룩이 핀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기 싫어 꼴배기 싫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밥은 미워 이렇게 말한 밥은 새카맣게 썩은 냄새가 나는 새카맣게 향기가 나는 누룩. 여러분들 쳐보세요. 그 실험이 나와요. 향기가 나는 누룩 완전히 썩어버린 밥. 밥도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 느끼는 게 어쩜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야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주근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면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섹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이 있어. 공부 좀 못해.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나는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못해.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가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느님이 우리 집에 떨어뜨려 줬고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야.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아들한테 빌어먹을 놈이에요. 빌어먹을 놈.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얘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 빌어먹을 놈 공부 잘하네? 삶이 힘들었나 봐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 우리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근데 엄마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사법고시를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선을 봐도 퇴짜 받고,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원이라는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고. 당신 쭉 살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입만 열면은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동료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몸에 밴 거다.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벌어먹을 상이다. 그래, 내가 왜 빌어먹을 놈이야?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고 지금은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먹고 살고 있대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느냐,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친구한테 요즘 장사 잘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명박 정부 들어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꼭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근데 또 다른 친구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대는데 우리 집엔 단골 손님들이 와갖고 내가 매일 가락시장에 가갖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를 해. 자,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개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 있는데 너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나 안내 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는요,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주교님께서 저한테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째 매주 뛰어갖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 신부,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 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보내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갖고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8월 말까지 예약이 2월 달에 차면 내가 니네들 유럽 기차여행 데리고 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 여행 보증금 내라고 왔어요. 그래서 23명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내년 유럽에 다 가요. 예. 제 신조는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예.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많이 온다, 많이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이
어제도 250명 다녀왔어. 내일도 또 250명 오고. 매일 그냥 내가 외부 강의 나오지 않는 한 안에는 꽉꽉 차는 거예요. 말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말이. 귀향하는 말인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또요,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한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늙으면 죽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주순례, 이스라엘,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좋대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피부가 더 뺑뺑하고 어머니도 더 고와지세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사는 게 지겹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분 네 분이 여러분들 제가 시각장애우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1년을 살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뭐 젓가락 비비는 거 뭐 노름도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시각이 이게 어렸을 때 열이 너무 나갖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거든. 그땐 눈알을 빼요. 이 눈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알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빼면 중증들이에요. 중증들. 눈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뺀 내 형제가 우리 생태마을 그 데크, 강이 내려다보는 데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경치 좋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강물 소리. 새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또 5월 달에 오셨는데 아카시아 향기, 공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이거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고 그래. 여러분들 가수 윤한기 씨 알죠? 이 윤한기 씨가 사실은 아버지가 미 8군에 노래하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을 하시다가 나중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무용수 따라다니는데 허리가 잘못돼갖고 또 돌아가세요. 천하에 누구만 남느냐면 윤복희, 윤한기 둘만 남는 거예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이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윤한기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윤한기 씨는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 안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를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도 행복한 노래가 안 나왔던 거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이런 노래만. 예. 너무합니다. 이것도 김수희 씨가 불렀지만 곡은 윤한기 씨가 쓴 거예요. 전부 행복한 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6년에 윤한기 씨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76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79년에 윤한기 씨, 윤복희 씨가 사랑이 뭐가 잘못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때 동생을 위해서 이사야전서 37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곡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요즘 나가수에서도 유명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느님인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이게 1절은 한국어 가사가 2절은 영어 가사인데 1절은 그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지만 2절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야훼는 나의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이다 이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주님께서 위로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부터 이 두 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이 이후로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를 하나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함께 웃어봐요. 즐겁게 살아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한기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이가 70이신데 개신교 예술신학교 목사님 총장 역할을 지금 목사님을 20년 이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행복을 얘기해줘요. 청승을 떨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어디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10 낳다 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50살서부터 100살까지 서로 이해도 못하면서 한 집에서 50년을 사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이 나와? 상대방한테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멍이 들게 하는 말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뭐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뭐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살?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그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편안하게 교육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공부해. 이건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목으로 칼을 찔러서.
그런데 얘가 전국 4천등 하는 아이였대요. 모의고사에. 전국. 근데 엄마는 전국 1등 하라고 그래요. 전국 1등.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국. 자식한테 전국 1등을 하라고 강요한 엄마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얘는 전국 4천등이면요. 서울대 들어가요. 왜냐면 1년에 서울대 4,000명 정도 뽑거든요. 4,000명 정도 뽑으면 뭐 카이스트, 경찰대 뭐 이런 데 다 빠지면은요. 서울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얘는 전국 63등으로 고친 거야. 63등인지 62등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받은 등수야, 이거야, 고등학교. 그런데 엄마가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이를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8시간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그랬더니 왜 전국 62등 하느냐. 근데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부용 진학 상담하는 날이야. 얘는 전국 62등도 8시간 두들겨 맞았는데 이거 전국 4,000등 걸리면은 나는 죽는다. 그래갖고 엄마를 미리 죽인 거예요. 얘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1차 재판 끝났어요. 3년형인가 지금 나왔어요. 나는 얘는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시험 감독관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 삶의 진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지겨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지겹고 부모하고 말을 섞기 싫고.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만 되면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4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뭐하러 나하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하지. 내가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여자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눈치가 빨라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심각하구나.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하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될까 아빠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아빠가 밤 10시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왔어. 그래도 딸이라고 아빠 들어왔냐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이혼한다는데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얘는 마음 잡고 공부 못합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알아요? 남편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방에다 뉘어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나 걱정돼. 아빠가 왜 저래 조금? 사실은 아빠가 요즘 경제가 좀 어렵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에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리고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네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아요. 일체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내가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한 애, 공군사관학교 합격한 애,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난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는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러니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했어요.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걸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10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10,000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어떤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그러니까 10마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10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 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뭐 큰아들도 자기도 뭐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막 이제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이제 아들 둘째 아들이 태우고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 다음에 학원 폭력, 성폭력, 굉장히 뭐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교육이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들어라.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부족해.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교우가 한 5,000명 됐었어요. 본당 신부 혼자 하는데 하루에 고해성사를 200명, 300명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막 교우들이 1분 이상 고해를 하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내가 6.25 때 시집 와갖고 그냥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 독자라고 내가 너무 오냐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이 이혼을 해갖고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 손자 찾으러 다니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아, 주일미사 빠졌는데 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저 교우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죄는 간단히 죄 진 것만 얘기해라. 과정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교우들도 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고해소에서 그 답답한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신부님은 막 200명, 300명 주름 기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 데 본당 신부를 딱 갔는데 교우가 500명이야. 딱 10분의 1이야. 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는 이 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 자매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 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뭐 잘하면 좋죠. 그럼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유,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해서 다 하기가 나가.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무슨 상담할 때 지적질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아유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그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 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거의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학교 많이 다니기 싫으니? 네, 다니기 싫어. 그럼 관둬. 뭐 다니기 힘들고. 신부님한테 다니라고 설득하러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애가 오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날 저기까지 데려간 거는 나를 학교를 다시 다니게 설득을 시키려고 저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관둬. 뭐하러 다녀? 내가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관둬. 근데 왜 다니기 싫은데 이거 이유가 뭐야? 그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한번 따라지면 그거 못 따라가. 너 있잖아. 너는 머리로 살 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몸으로 살 놈이다, 너. 너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농사나 져라.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 얘기, 부모한테 섭섭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다니기, 너 수업 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지. 이해를 해야지 알아서 볼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데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쉽지 않지. 심이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한 1시간 동안 얘 동감 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 막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중학교 졸업할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철 들으면 졸업해도 돼. 자퇴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아니에요, 신부님. 중학교 졸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다녀봐. 다니다 힘들면은 꼭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꼭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애들 많아요. 아직도 연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부님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가 아이하고 면담할 때 엄마들이 나한테 이렇게 신부님 무슨 얘기 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난 한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대화할 때 뭐를 얘기해요? 조금만 고생하면 너 괜찮을 텐데 왜 그 고생을 안 하느냐? 너 저 2년, 3년만 지나면 대학 들어가면 너 마음대로 할 텐데 너 공부해. 걔는 지금 지옥 같은데.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야. 대화가 아니야. 대화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도에는요. 대화를 하면은요,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글 우리말 쓰기 아주 돌아가셨는데 책 잘 쓰는 분 계셔요. 그분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도에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아차 그러더래요. 아차. 얘네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물건 까먹어 아차 그러나 그랬대요. 근데 학교 수업에 갔는데 애들이 선생님을 보고 아차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네 말이 맞다라는 뜻으로 내가 아차 해주는 거. 네 말이 사람이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그게 참 중요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우들이 상담 오거나 우리 신부들이 가끔 상담 올 때도 있어요. 특히 신부들이 상담 올 때는 내가 거의 말 안 해요. 자기네들 다 하니까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고개만. 그럼 뭐 관두겠다 뭐 이런 신부들도 그냥 계속 고개만 끄덕여 주는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계속. 그러면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가겠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못 일어나요. 너무 흔들어갖고 어지러워서. 그런데 놀랍게도 답을 찾아가는 신부들이 많아요. 답을 찾아가서 사지로 잘 살아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30, 40 넘어서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답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건 이 답답한 속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화의 기본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대화 다 잘하고 싶다. 이기려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대화에 이게 뭐예요? 이 쥐래. 이기려고. 말하면 내가 꼭 저 사람을 설득해서 이기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설득이 돼요? 안 돼요. 내 남편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렇죠? 내 자식도 설득이 안 되는데 남이 설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얘기, 정치 얘기, 이데올로기 얘기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꼭 내가 어디 강의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야. 신부님, 이번에 대통령 어떻게 될까? 신부님, 박근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든지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얘기를 끊을 때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설득이 안 돼요.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웬만하면 안 변해요.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시면 여러분도 변할 것 같아요? 변하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딱 걸렸어요. 왜? 하느님이 가만히 보니까 종살이 하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야. 계속 불평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해나가야 되는데 하느님이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은 안 바뀌겠다. 400년 동안 이 몸에 배갖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떠나왔으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보름이면 가요.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보름이면 가는 거리인데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노예살이에 몸에 뱉던 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만 다 들어가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 그렇게 안 변하는 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단련 기간을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부활해갖고 왔는데 사람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사람 없어요. 12제자만 변하고 그런 거지.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여러분들이 너 이렇게 살아 그런다고 살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화할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려 하지도 말고. 제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제 요즘 방송이 계속 나가잖아요. 한 번만 내보냈으면 좋았을 걸. 뭘 그렇게 계속 내보내.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저는. 방송에 똑같은 강의 내용 계속 그래서 이거 녹화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너무 내보내지 말고 새 거 내보내라고 내가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PD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시청률이 1위라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 다시 보기에도 보면은 댓글이 고맙다 막 쫙 올라와 있어요. 자긴 종교가 다른데도 내 걸 본대요. 그런 분들도 많아.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천주교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썼어요. 성직자 맞음 이렇게 썼어. 기분 굉장히 나쁘게. 왜? 내가 행복농 강의하면서 평화방송 다시 보기를 하면 1,000원을 내야 돼요. 1,000원을 받으면서 내가 행복농 강의하니까 너 가증스럽다 이거야. 너 성직자 맞냐 이거야. 천주교 신부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행복농 강의 제대로 하려면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받아요. 평화방송이 받는 거지 나는 안 받아요. 나 거기서 받아갖고 평화방송에 나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리고 300K로 보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거야. 내가. 그냥 본질적으로 싫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성직자 맞음하고 쓴 거야. 근데 그 밑에 댓글을 써서 내 팬들이 막 신부님 돈 안 받는다. 평화방송도 해명을 했어요. 신부님 한 푼도 돈 안 간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싫으니까 성직자 맞느냐고 한 거야. 자, 내가 그걸 읽어보고 막 화가 났어. 100명이 다 칭찬하는데 한 명이 나 욕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밑에 댓글에다가 너 나하고 한 번 만나서 싸우자. 나 돈 안 받는다. 나한테 사과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 무시해야 되는 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우린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시해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날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강의를 듣는데 내 강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자유예요.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내 자유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 드밀고 싸우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뭐하러 그래? 나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염장 지르는 사람한테 마음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한테 마음 뺏겨야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해서 내 볼이 누군가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긴다면 여러분들은 타자 자격 없고 인생 살 자격 없는 거예요. 그건 걸러내야 돼요. 이기려 하지 마세요. 골라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럴 때 그때 미치는 거예요. 네. 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죠. 네. 그냥 내 맛있는 거 집 잡혀서 사 먹으러 다니면 돼. 자, 세 번째, 대화를 잘하려면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기려 하지도 말지만 지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대한민국이 못해요. 아니 내가 맨날 이겨야만 돼? 1등만 해야 돼? 2등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고 내가 달리기 하면 달리기 잘하고 노래하면 노래 잘하고 그림은 그림 잘해 다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 지는 법을 알려주면요 애들이 잘 살아요. 근데 너 꼭 1등 해야 돼. 너 남들하고 해서 해야 돼. 얘네들 나중에 부러지게 돼 있어요. 지는 법을 가르쳐. 제가 이제 호주에 이제 강의 갔다가 우리 생태마을에 여름에 환경 교육을 해요.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왔어요. 주일미사 이제 딱 토요일 날 들어와고 주일미사를 딱 하는데 300명이 앉아서 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사를 하는데 우리 생태마을은 여름에 더우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는 재미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300명이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 사 먹느냐고 돈을 다 써버린 거야. 주일날 미사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300명이 전부 다 헌금 봉투를 다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주교구 구곡성당 아이들이랑 대구교구 무슨 산지성당, 성지성당인가 두 성당 50명만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헌금을 남겨둔 거죠. 남겨두고 헌금을 계속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걔네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헌금을 하니 얼마나 예뻐요. 하느님 생각을 가만히 해봐서 하느님이 쟤네들이 얼마나 예쁠까 감사하다고 헌금을 바치니. 그래서 내가 이제 공지사항 때 너희들은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이렇게 헌금을 하니 너무 기특하다. 너희들 신부님이 아이스크림 교환권 2,00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씩 다 선물로 줄게. 다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는데 250명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못 받는다 이거야. 얘네들은 헌금을 해갖고 내가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250명은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신부 생활 20년 하면서 뭐 성당에서 뭐 프로그램 할 때 상 줄 때요 박수 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애들이 다 그래요. 내가 1등 아니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법을 안 가르치는 거죠. 축하해 줄 일 아니에요? 쟤네들 헌금 내갖고 저렇게 좋은 선물을 받는구나. 박수 쳐줄 일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가 열받아갖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내 CD죠. 15,000원짜리. 이번 확 뛰었어. 15,000원짜리. 이거 니네들 엄마한테 다 갖다 줘.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갖다 주냐면 내가 헌금 냈더니 신부님이 선물 줘서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라 그래요. 이 집은 뭐가 되는 집이야, 이 집들은. 그랬는데 못 받는 애들이 더 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니네들은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 그래? 얘네들은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바친 거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난 요즘 이 선거철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 머리 꼭대기부터 지는 법을 못 봐요. 자기가 떨어지면 무슨 욕을 해서라도 핥혀내야 돼. 받아들이질 못해.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우리 사회가 무슨 뭐 타협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한 발 양보하는 게 없어. 그래서 대화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네 번째,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바보 되기 쉽다.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막 신부 됐을 때 우리 자매들이 신부님 나는 남편이 때리고 바람피고 술 먹고 저 빚지고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면 얼마나 불쌍해. 여자가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때리고 바람피고 빚지고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그것도 여자가 이쁜 여자가 울면 더 이쁘잖아 또 막.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불쌍한 자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가. 근데 한 10년째 됐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매 하나가 남편도 내가 보기엔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해가 어스름하게 지는데 성당 마당에서 울면서 신부님 나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때문에 속이 썩는다고. 이 자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웃으면서 교회 봉사를 했구나. 마음이 찬하더라고. 그래서 이 자매를 한번 꼭 끌어안아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퇴근을 하고 성체조부에서 성당에 오는 거예요. 멀리서 남편이 보이는데 막 울다가 남편 욕하고 시댁 욕하다가 이 자매가 눈물을 싹 훔치더니
그 우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반짝 웃으면서 자기야 웬일이야 그래서 막 뛰어가더라고. 내가 그날 이후부터 여자의 눈물은 한쪽 눈물만 믿어요. 아직 누구 얘기 안 들어봤어? 남편 얘기 안 들어본 거예요. 남편 얘기. 그리고 내가 이제 신부된 지 20년 되는데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부부 문제는 껴드는 게 아니야. 부부 문제 누구만 알아? 부부만 아는 거예요. 부부만 해결해 준다고 껴들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부만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정말 신부님, 수녀님 비밀 들었어. 내가 좀 입이 근질근질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세요.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면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한테 얘기하세요. 걔는 말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안 옮겨요. 사람은 옮겨요. 그래갖고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머리가 더 복잡해.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갖고. 제가 미국에 강의를 갔는데 자매들이 그러는 거야.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 은퇴하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장가 갈 분이 아닌데 내가 그래. 근데 또 갔는데 또 이번엔 또 다른 대학 유명한 교수 신부님이 은퇴해갖고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둘 다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여자를 알기를 돌같이 보던 분들인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니 그분들이 은퇴할 분 장가 갈 분들이 아닌데.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창 신부들 모여갖고 야, 나 미국에 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한 동창 신부가 그런 얘기를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나하고 같이 미사 봉헌하고 신부님이 성서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멀쩡하게 성서 강의하는 신부님이 미국에서는 지금 관도하고 장가가 있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소문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은 뭐가 되기 쉽다? 바보 되기 쉽다. 5번째,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끝을 좋게 맺어라.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사이 나쁠 때가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 결국은 재산 문제 때문에 법원까지 가갖고 법원에서 재산 주고받고 이게 끝났어. 헤어질 때 뭐라고 헤어져요? 야, 우리가 그래도 30년 동안 친구인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법원까지 왔는데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 너 다음에 어딜 가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볼 때 우리 웃으면서 만나자. 이렇게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근데 우리는 뭐라고 헤어져요? 너 밤길 조심해. 내가 언젠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맨날 술 먹고 막 바람 피다가 죽었어. 50살에. 그 집 애 때리고 부인 때리던 사람이 죽었어. 이제 초상집에 가갖고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술 먹고 바람 피고 애들 때리더니 잘 죽었다. 니네들 고생 끝났다. 니네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 자식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네 아버지가 이 시대의 풍류를 알던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좋은 데 가시게 이제 정말 저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 거침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자. 그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다르고 어달아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나는 정말로 2000년 동안 말 진짜 못하는 놈 한 놈 알고 있어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십자가 왼편에 매달린 이 왼편의 강도 진짜 말 못하는 놈이에요. 이놈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기도 괴롭고 아프기 힘들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가운데 구세주라는 분한테 뭐라 그래?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진짜 구세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너 구세주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고 아파 죽겠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꾸를 해요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근데 난 2000년 역사상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래?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죽어도 싸. 근데 이분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전부 다 함께하고 병 고쳐주고 함께했던 분인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말을 해. 그래 한마디 더 해. 주 예수님 마지막 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놈한테는 대꾸도 안 하던 예수님이 가상 7원이라고 십자가에서 7가지 중요한 말을 해요. 다 이루었다. 엘리엘리 네마 사박타니
이 몸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목마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편의 강도한테 너야말로 오늘 나와 함께 진정으로 낙원에 들 것이다. 막판에 말 한 번 잘한 바람에 천당 입장 1호 고객.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말이요 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구원까지 결정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기가 막힌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제가 성서 한 구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꾸짖지 마라. 먼저 생각해보고 나서 질책하여라.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마라. 너와 상관없는 일로 다투지 말고 죄인들이 시비를 가릴 때 자리를 함께하지 마라. 혀를 절제하는 이는 갈등 없이 살고 뜬 소문을 싫어하는 이는 잘못을 덜 저지르리라. 절대 말을 옮기지 마라.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으리라. 말을 안 옮기면 잃는 것이 없어. 말을 너무 옮기고 싶어. 누구한테 얘기해? 개한테 얘기하세요. 개한테. 어떤 말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이게 집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 판사인데 둘째 부인은 아들이래.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묻어둬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묻어둬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들은 말 때문에 아이 낳는 여자처럼 진통을 겪으리라. 온갖 소문을 듣고 그냥 진통을 겪는 거야. 어리석은 자의 뱃속에 든 말은 사람의 넓적다리에 밝힌 화살과 같다. 중상하는 자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를 저주하여라. 그들은 평화로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과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사람이냐, 입만 열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대방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냐, 이거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말 씨를 뿌리는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인생은 무엇보다 먼저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의미만 찾는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의미만 따지고 경직되고 타협할 줄 모르고 고집을 부립니다. 반면에 재미만 찾는 사람은 주변을 괴롭힙니다. 자기 재미만 찾느라 가족이나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러니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루두루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하느님께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오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잘 알고 있으니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것이다.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착각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드물고 함께하려는 사람이 드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기준으로 자신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당신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삶이 소중해지고 행복합니다. 살면서 자아실현은커녕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린 채 근근히 연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노인 세대로 올라갈수록 심해집니다.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이겠죠. 오늘은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돈 안 들이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아픈 몸을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집에서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전혀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요?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흔히들 신체의 한 부분에 통증과 함께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염증 반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냥 고름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대답할 뿐입니다. 고름이 나오는 염증 반응은 감염에 의해 생기는 화농성 염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싸운 면역세포들의 시체가 고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화농성 반응 외에도 우리 몸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생기는 합병증 가운데 발가리 끝이 썩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 발가락을 절단하고 그것도 모자라 발목까지 잘라내기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뇨 합병증은 혈관이 막혀서 생깁니다. 즉 혈액이 발끝까지 가지 못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상처가 나도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한다면서 족욕을 하는데 발가락이 화상으로 익어가는 것도 모르다 보니 결국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병을 부르는 잘못된 건강상식. 첫째, 골고루 먹어야 한다? 도대체 어떤 식사가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과도한 동물성 식사입니다. 고기나 생선, 우유를 먹는 이유는 힘을 내고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품을 예전보다 많이 먹으면서 한국인의 평균 신장이 커졌다고도 합니다. 과도한 동물성 식사는 왜 문제가 될까요? 동물성 식사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배출시키기 위해 우리 몸은 노력하는데 이때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진물이 나고 설사를 하는 등의 염증 반응을 보이다가 심해지면 궤양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바로 빵 같은 밀가루 가공 음식이나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 음료수 등의 부드럽고 달콤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식사를 마친 뒤에도 후식으로 과일 등을 과도하게 먹습니다.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시 피곤함을 잊게 하면서 힘을 내게 하지만 당분 섭취의 위험을 바로 저혈당증에 있습니다. 둘째, 싱겁게 먹어야 한다? 건강식 하면 누구나 저염식을 이야기합니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 없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좋은 음식이라고 여기는 생채소와 덜 조리한 음식을 먹을 때 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먹다 보면 메스꺼리고 느끼하게 느껴지면 토하고 싶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간을 맞추지 못하면 맛을 못 느끼게 되고 실제로 소화도 되지 않아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싱겁게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게 먹게 되고 그럼으로써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에 널리 퍼져 있는 고혈압을 비롯하여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인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모두 소금 부족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운동해야 좋은지 물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진료실을 찾는 분들은 운동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잘못된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잘못된 식생활을 하다 보니 혈액순환을 시킬 힘도 없어 가까스로 걸어 다니는데 무슨 힘으로 운동까지 할 수 있을까요? 힘이 없으니 힘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에라도 다니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되지만 입맛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헬스장에 가서 등록하고 나면 10중 8구 34일 만에 그만둡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혈관 내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로 인해 일찍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보다 건강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바로 먹는 것, 즉 입맛을 올바른 방향으로 길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 습관. 첫째, 현미밥을 먹자. 현대인들은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껍질을 벗겨낸 흰쌀을 먹는데 이처럼 흰쌀을 주식으로 하니 전체적인 영양이 불충분해지고 힘이 없다면서 이렇게 힘이 없으니 힘을 내야 한다며 고기 반찬과 온갖 반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은 영양 만점 통곡식인 현미가 차지해야 하는 주식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장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그 자체만 완전히 소화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다른 음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주식입니다. 그러므로 현미의 영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꼭꼭 씹어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물을 일부러 먹지 말자. 언제부턴가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배설되거나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약 2리터이므로 이 정도의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물을 먹다 보면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먼저 소화 기능의 약화입니다. 식사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의 희석 현상으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는 잘 넘어가고 금방 배가 부르지만 제대로 씹지 못했기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금방 배가 고파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물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우리 몸에도 불필요한 물이 많으면 체온이 올리기 힘들어지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물을 배출하기 위해 땀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설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새콤달콤한 음식이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대사질환이라 불리는 병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몸에서 노폐물은 지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통해 세포가 건강해지면 갈증도 없어져 물을 마시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밥을 먹자. 현대사회에서는 아침보다 저녁을 좀 더 풍성하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아침 시간보다는 여유로운 저녁 시간에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편해서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나면 금방 졸음이 오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이유로 저녁 식사에 공을 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많이 먹고 잠이 들면 우리 몸의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모이고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을 느끼고 밥맛이 없어 아침을 거르게 됩니다. 특히 질병을 치유해야 할 환자라면 꼭 아침을 챙겨 먹고 저녁 식사를 거르는 하루 두 끼 식사를 권합니다. 이런 식사 패턴을 익숙하게 하려면 최근에 하루 일식에 대한 책도 나와서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어떤 식사법이든 자신의 몸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창문을 열자. 몸이 춥다고 또는 감기 든다고 이중창으로 된 아파트에서 바깥 공기와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오래 하면 폐는 굳어버립니다. 폐가 굳으면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온도 올리지 못하고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소 부족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보온이 되도록 이불을 덮지만 코끝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도록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나 중증 질환을 극복한 사람들의 인터뷰에 한결같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도시 생활을 접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득을 보는 것이 바로 산소 호흡입니다. 도시의 공기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병든 몸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흔히 겪는 증상들의 치유. 첫째,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비만. 살이 찌는 분들은 한두 번의 다이어트 경험이 있습니다. 선식도 먹어보고
과일만 먹기도 하고 효소 제품을 사서 먹는 등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살이 빠지다가 그 이후에 더 쪘다는 것입니다. 비싼 돈 주고 먹고 싶은 건 못 먹어가며 악착같이 했는데 다이어트 끝나고 23개월 정도 지나면 예전보다 더 체중이 불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체질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를 바로잡으면 필요 없는 살들이 줄어들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대사가 잘못되어 생기는 것이므로 건강과 아무 관련 없이 혼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이 비정상적으로 늘면서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다른 질병으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몸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살만 빼려는 노력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로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둘째, 지긋지긋한 두통. 우리는 두통을 흔히 경험합니다. 두통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살펴보면 즐겁고 신나게 놀 때는 생기지 않습니다. 주로 뭔가에 집중해야 하고 골똘히 생각할 일들이 있을 때 생깁니다. 다시 말하자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통의 근본적인 치유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힘이 생기면서 체온을 높이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릴 적부터 자주 두통을 느낀다면 배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식생활을 개선해야 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식습관을 바꾼 지 3주 정도 되면서 두통이 줄어들고 먹던 약을 줄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약을 먹어도 버틸 수 있게 변했습니다. 인생의 품격은 단순히 화려한 성공이나 눈에 띄는 성취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평생 반복되는 작은 습관과 태도, 말과 행동에서 삶의 깊이와 무게가 나타난다. 중노년이 되면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태도와 습관이 하나하나 결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인생 전체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무게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제 인생을 싸구려로 만드는 5가지 습관을 차근차근 살펴보자. 1. 아무데서나 불평을 쏟아내는 습관. 조금만 불편해도 금세 얼굴을 찌푸리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습관은 삶을 무겁게 만든다.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때로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있다. 중노년이 되면 몸과 마음이 예전만큼 빠르거나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이때 작은 불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들 수 있다. 남 탓과 상황 비관은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줄지 몰라도 삶의 신뢰와 인간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상황에 대한 통제력도 약해진다. 중노년 이후에는 작은 불편과 문제를 감내하고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삶의 무게를 지탱한다. 불평 대신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균형을 잡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도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삶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 습관은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삶의 흐름과 에너지를 결정한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압한다. 중노년이 되면 한 사람의 영향력은 단순히 물질적 성취가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나타난다. 불평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주위에 안정감을 만들고 인생의 품격을 높인다. 2. 지나치게 남과 비교하는 태도.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습관은 삶을 작게 만든다. 중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의 경쟁 습관이 남아있어 여전히 타인의 성취와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이 많다. 그러나 비교 속에서는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삶을 남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지고 행복감도 줄어든다. 중노년이 되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제한적이므로 남의 성취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매우 해롭다.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자신의 선택과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는 힘이 약해진다. 중요한 것은 남이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시간과 선택이다. 그 선택이 곧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세상 어떤 평가보다 큰 안정감을 준다. 남과 비교하며 초조해하고 불안을 쌓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올가맨다. 중노년 이후에는 자신의 경험과 선택을 바라보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야 삶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삶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는 순간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진정한 힘으로 변한다. 비교와 초조 속에서 살던 습관은 이제 스스로 중심을 잡는 힘으로 바뀌어야 한다. 3. 값싼 칭찬에 쉽게 들뜨고 조그만 비난에 무너지는 모습.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타인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한다. 칭찬 한마디에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진다면 삶의 중심이 흔들린다. 중노년이 되어도 이런 습관이 남아있으면 삶은 언제나 외부 평가에 좌우된다. 삶의 품격과 신뢰는 한순간의 반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가 중요했던 시절이 지나도 아직도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스스로를 중심에 두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중심 없는 삶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중노년이 되면 세상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아온 길이다.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순간을 견뎌냈는지가 남는다. 그것이야말로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보다 훨씬 큰 가치다. 삶의 중심을 세우는 힘, 그것이 나이를 먹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가치의 근본이다.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삶은 내면의 안정감을 가져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준다. 중노년이 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평가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 바로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4. 감정에 휘둘려 말과 행동이 가벼워지는 습관.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의 기분에 따라 험한 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습관은 신뢰를 깨뜨린다. 중노년이 되면 오랜 습관과 성격적 특징이 겹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진다. 감정에 휘둘리면 평생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순간의 말과 행동은 평생 쌓은 이미지를 쉽게 무너뜨린다. 중노년이 되면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그 어떤 재산보다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을 때 삶의 무게와 품격이 유지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사람은 삶의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중노년이 되어 느끼는 자유와 평온의 근본은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에 있다.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한 발 떨어져 행동할 수 있을 때 인생의 품격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5. 지나친 집착과 욕심. 마지막으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은 인생을 싸구려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물건, 기억, 관계, 성취, 인정, 무엇이든 지나치게 붙잡으면 자유를 잃는다. 집착은 마음을 좁히고 판단을 흐리게 하며 인간관계와 삶의 균형을 망가뜨린다. 중노년이 되면 집착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마음이 좁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을 느끼며 삶의 여유가 사라진다. 그동안 붙잡아온 사소한 집착들을 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마음은 평온해진다. 내려놓음은 곧 자유와 연결된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사람과 일, 삶 전체를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 중노년이 되면 내려놓음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원칙이다. 집착이 사라질 때 삶의 깊이와 무게가 되살아나고 인생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5가지 습관. 아무데서나 불평을 쏟아내는 습관, 지나친 비교, 값싼 칭찬과 작은 비난에 휘둘리는 태도, 감정에 끌려 말과 행동이 가벼워지는 습관, 지나친 집착과 욕심은 중노년의 인생을 싸구려로 만들고 삶의 깊이와 무게를 줄인다. 중노년이 되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의 품격을 결정한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말과 행동을 조절하며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는다. 작은 습관이 모여 하루하루의 삶을 만들고 결국 인생 전체의 품격과 깊이를 결정한다. 최근 50대 이상 직장인도 스스로를 나이 많은 사람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한 조직에서 일했지만 후배들이 먼저 임원으로 승진하고 AI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신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실감합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정년까지 남은 8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밀려나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로 10년 전보다 약 3년 빨라졌습니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조기 전환 배치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이 아닌 직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조직 효율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인생 후반전의 불확실성을 크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금융, 공공 등 전통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기술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직업의 수명보다 기술 수명이 더 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은퇴자 상당수는 주거비,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비 등 부담 속에서 재정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기 은퇴와 불충분한 준비, 노후 불안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은퇴는 빨라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면서 법적 정년 이후에도 약 30년 가까이 이어질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65세를 맞은 국민의 기대 수명은 87.7세였습니다. 남성은 86.7세, 여성은 88.6세로 2002년 남성 73.4세, 여성 80.4세와 비교하면 10년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을 생애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장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업입니다. 평생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5060대 재직자 대상, 전직 설계 프로그램과 퇴직 후 창업, 자격 전환 과정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대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IT 코딩, AI 활용,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교육을 지원합니다. 공공기관은 시니어 디지털 교육 강사, 사회공헌 코디네이터 등 새로운 일자리와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주로 대기업 중심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퇴직이 곧 실직으로 이어지고 불안정한 재취업 시장에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OECD 상위권이지만 건강 수명은 약 66세에 불과합니다. 퇴직 후 최소 20년 이상 경제활동이 없는 기간을 버텨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후로 소득 공백이 커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 원,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합니다. 은퇴 후 최소 월 평균 200만 250만 원의 생활비를 유지하려면 퇴직 시점에 약 5억 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50대 가구의 금융자산 절반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현금 흐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 대비는 단순히 재정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자산, 재정, 건강, 관계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재정적 자산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을 조기에 시작해야 합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면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 필요하다면 주택연금까지 포함한 4층 구조가 권장됩니다. 건강자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은퇴 후 의료비 지출은 전체 생활비의 30% 이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운동습관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관계 자산은 사회적 고립을 막는 핵심 요소입니다. 친구, 가족,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안정에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일하는 은퇴 개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프리랜서, 사회적 기업 활동 등으로 사회 참여와 소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73%가 가능하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은퇴를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새로운 생산 활동의 연속선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은퇴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기업의 고용 정책, 기술 변화, 인구 구조 모두 이 방향을 뒷받침합니다. 퇴직 이후 불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은퇴 이전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10년 전부터 재무 점검, 건강 관리, 인간관계 정리 등 구체적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상보다 빠른 퇴직은 위기가 아니라 삶의 두 번째 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은퇴만이 불확실한 시대를 버티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삶의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남은 시간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듭니다.